사람은 절박할수록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만든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는 쪽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나는 단지 사라진 전 남편을 찾는 의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건이 점점 깊어질수록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선택했다던 남자,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모든 걸 관찰하던 사촌 언니, 그리고 모든 시작점이었던 약속, 그 약속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서부터 퍼즐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들의 생일에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는 말, 그게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 안엔 사랑의 끝, 배신의 시작, 그리고 복수의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어느 흐린 봄날 오후였다. 하늘은 무채색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내 사무실의 공기는 묘하게 묵직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얹은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 씨였다. 30대 후반,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정장이 인상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쉽게 숨길 수 없었다. 깊이 가라앉은, 그러나 자주 흔들리는 눈동자였다. 나는 늘 그랬듯 먼저 말하지 않았다. 내 직업은 말을 꺼내게 만드는 것, 말보다는 침묵에서 진실이 묻어나올 때가 많으니까.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전 남편을 찾고 싶어요. 짧고 단호한 말.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사연은 결코 짧지 않을 거라 직감했다. 어떤 이유에서죠?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말했다. 민준이 우리 아들이요. 생일이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약속했거든요. 매년 생일만큼은 꼭 같이 보내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한 조각 한 조각의 배신감이 차곡차곡 내 앞에 쌓였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당시 그녀는 전 남편 도현 씨와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다. 결혼 8년 차,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던 그녀에게 남편은 어느 날 밤 맥주 한 캔을 기울이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야. 그날 밤 바닥에 떨어진 캔은 그녀보다 먼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 투자금은 다 날아갔고 이미 소송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빚 나랑 평생 갚으면서 살래? 나 더 이상 당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는 말했다. 대학 시절 동기 하나가 회사 망하고 가족들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든 얘기를 꺼내며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은 못한다고, 자신은 끝까지 책임지고 윤정과 민주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 위장 이혼하자.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낼 때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계산적이지도 비겁하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가 보기에 그랬다. 당신 명의로 전세집 구해놓을게. 생활비도 매달 송금할게. 민준 학교 문제도 걱정 마. 나중에 빚 정리되면 다시 셋이서.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다만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진심이야?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서류대로 진행됐다. 이혼 신고서, 전출입 신고, 계좌 분리. 그렇게 그들은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그녀는 민준과 둘이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도현 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정우 아빠는 얼굴은 좀 보고 사는 거야? 며칠 전 사촌 언니 지윤 씨가 건넨 말이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무심한 듯 묻고는
시선을 피했다. 그 사람 요즘 대전에서 택배한다더니 통 연락도 없고 혹시 언니는 뭐 들은 거 있어? 지우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고 대답은 흐릿했다.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윤정 씨는 그 미소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10년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지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의심이란 단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나는 몇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해 두었다. 위장 이혼, 부도, 생활비 송금, 그리고 사라진 남편.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 믿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였어요.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었어요. 그녀는 믿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조각나고 있었다. 그날 사무실에서 그녀를 보내고 난 뒤 나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봄의 서울은 늘 바람이 거세다. 그 바람은 사람의 속내까지 헤집어 놓기엔 충분하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애초에 누군가에겐 보호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훌륭한 도피처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며칠 뒤 윤정 씨는 다시 나를 찾았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은 훨씬 더 피로해 보였다. 어쩌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특유의 지친 표정이었다. 남편이요. 아니, 전 남편이 부산에 있다네요. 택배 일을 하면서 빚을 갚겠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불안감과 의심이 얽힌 얇은 껍질처럼 느껴졌다. 그 아래에는 내가 본 적 있는 표정이 숨어 있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 복잡한 얼굴. 서류상 이혼 이후 도현은 서울을 떠났다고 했다.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사촌 언니 지훈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였다. 아, 부산에서 택배, 빚 갚으랴 바쁜가 봐. 지훈의 말은 딱 거기까지였다. 더 묻기도 애매하게 선을 긋는 태도. 윤정 씨는 그 말 이후 더 이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도연에게 송금받던 생활비도 2달 전부터 끊겼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엔 그저 바쁘겠지, 힘들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쌓이는 불편한 감정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촌 언니 지윤의 태도에서도 자주 고개를 들었다고 했다. 언니, 혹시 도연이랑 연락해? 그 사람 생활비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받아. 지윤은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몰라. 요즘 나도 바빠서.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그 태도, 말끝의 망설임, 시선을 피하는 눈빛,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아 적으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의 반복일까? 아니면 의도된 은폐일까? 그날 밤 나는 윤정 씨의 사촌 언니 지윤에 대해 따로 조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했다. 중견기업의 투자팀에 소속된 본부장, 이혼 경력 있음, 자녀 없음. 하지만 특이한 점 하나, 그녀는 불과 2년 전까지 도연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로 재직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위장 이혼, 생활비 송금 중단,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같은 회사 출신의 사촌 언니. 이건 단순한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며칠 후 윤정 씨는 초대장을 하나 받았다. 발신인은 사촌 언니 지윤이었다. 민준이 생일이라고 해서 작지만 내가 준비했어. 꼭 와. 그녀는 아이에게 줄 선물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를 보냈다. 한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관심과 배려였지만 그날만큼은 묘하게 불편하게 다가왔다. 할 말이 있다며 별도로 만나자고 한 지윤의 말에 윤정 씨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할 말 있다는 말, 너무 무서워요. 그녀가 내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의 촉은 때론 어떤 증거보다도 정확하다. 그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윤정 씨의 대학 동창 수진 씨였다. 야, 너 요즘 전 남편이랑 연락 안 해? 왜? 며칠 전 청담동에서 봤어. 진짜 깜짝 놀랐어. 너희 결혼 기념일이 그때였잖아. 혹시 그날이었나?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봤는데 너무 닮아서 처음엔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하더라. 그 남자 맞아. 도현이. 그런데 문제는 혼자가 아니었어. 수진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남자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둘이 되게 다정해 보였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잠시 후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도현 씨로 보이는 남자와 긴 웨이브 머리의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조명이 어둡고 각도는 애매했지만 그 눈매와 턱선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익숙한 브랜드 시계는 의심의 여지를 없앴다. 이거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하려고 그냥 찍었어. 근데 너무 닮아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도 무섭고. 윤정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는 점점 흔들렸고 입술은 말라갔다. 그녀는 마치 심장 한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아무 말 없이 견디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 씨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당 식당과 그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식당 직원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 그분이요? 자주 오세요. 사장님이랑도 친하시고 고급 와인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는 이름까진 모르지만 그 남자가 최근 몇 달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이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분 유명한 투자자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안쪽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또 다른 진실의 실루엣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윤정 씨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녀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촌 언니는 그냥 투자자야. 예전에 남편 회사 투자할 때 같이 다녔던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순간 그녀가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정황이 뚜렷했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인간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 가장 잔인해지고 또 동시에 가장 약해지는 법이다. 나는 기록을 정리하며 메모를 남겼다. 첫 번째 의심 위장 이혼, 두 번째 의심 생활비 중단, 세 번째 사라진 행방, 네 번째 청담동 고급 식당, 다섯 번째 낯선 여성과의 동행, 그리고 여섯 번째 사촌 언니의 비정상적 침묵. 이제 퍼즐 조각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자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사건 노트를 덮고 이렇게 적었다. 거짓말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진실보다 조용할 뿐이다. 그날 이후 도현 씨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이메일마저도 응답이 없었다. 윤정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가 다시 연락을 줄 거라 믿으려 했지만 조용한 화면은 그녀의 기대를 끝내 배신했다. 양육비도 벌써 1년 넘게 못 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그녀는 힘겹게 말을 잇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확신을 얻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잠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제안했다. 그럼 저희가 도현 씨의 행적을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살짝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를 시작하며 나는 먼저
그녀의 사촌 언니 지윤 씨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 도연 씨와 함께 일했던 이력이 있었고 누구보다 그의 최근 소식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사무실에서 지윤 씨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깔끔하고 빈틈없는 인상이었다. 차가운 미소와 완벽한 화장, 그리고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인사말. 요즘 도연 씨랑 연락하시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이혼 이후엔 거의 연락 안 했어요. 뭐, 바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자기 일하느라 정신 없을 테니까요. 나는 눈빛을 조심히 읽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다. 서울에 다시 올라오셨단 얘기 들은 적은 없으세요?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며 말했다. 설마요. 그 사람 부산에 있다면서요? 그 대화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질문을 흘리는 방식은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단지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었다. 며칠 뒤 도연 씨의 흔적이 서울에서 포착됐다.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에서 그와 닮은 남자가 자주 출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우리는 잠복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 렌즈 속에 그의 얼굴이 포착됐다. 검은 슈트, 고급 승용차, 값비싼 시계, 그리고 그의 옆엔 낯선 여성이 함께였다. 그녀는 얼굴을 가렸지만 자주 같은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됐다. 그 장면을 윤정 씨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진실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로 다가온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인께서 알고 계시던 도연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우리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도연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번호가 존재했다. 그 번호는 한 여성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량과 아파트 계약서 역시 같은 인물의 이름이었다. 즉, 그 남자의 현재 삶을 가능케 한 실질적 자금줄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료 탐정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키야. 지금 도연의 삶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며칠 후 우리 팀은 그 여성을 추적했다. 처음엔 어디에도 정보가 없었지만 반복된 관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출입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유흥업소.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이었다. 우리가 추측한 것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도연 씨가 그녀에게 돈을 퍼붓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나는 윤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는 유흥업소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그녀에게 매달 거액을 송금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 사람이 저런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부터 집세도 생활비도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배신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되고 치밀하게 조작된 삶의 이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아직 파헤치지 못한 더 깊은 거짓이 존재하고 있었다. 무슨 일 한다고 하던가요? 사업한다고 했어요? 윤정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원래 출판 쪽 일을 하다가 투자 받았다고 했어요. 새로운 플랫폼 만든다고. 그녀의 말끝이 떨렸다. 나도 그 말을 곱씹으며 문득 떠오른 의문 하나를 떠올렸다. 왜 파산했다고 했던 남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 강남에서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까? 수사팀은 곧바로 도연 씨가 운영했던 법인에 대한 거래, 내역과 기업 정보 조회에 들어갔다. 의외로 흔적은 빨리 나왔다. 그 회사는 파산하지 않았다. 오히려 6개월 전 국내 중견 IT 기업에 매각되었다. 금액은 무려 100억 원, 한화 약 10억 KRW. 나는 자료를 출력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사기야. 윤정 씨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게 그거였어? 다른 곳에 팔고 탈출.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면 그 사람, 나랑 정우를 위해 이혼한 게 아니라 그 돈 다 혼자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상 이혼이 아니라 사전 계획된 자산 분리였던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정말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정우는 생일 선물 하나 못 받고 학원도 못 보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 연락은 아예 받지를 않아요.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는 나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비슷한 사연으로 찾아오는 의뢰인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이중적인 배신은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우리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아니야. 만나서 의뢰인분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오픈한 순간 재산을 더 꽁꽁 숨기라고 할 겁니다. 동료 탐정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해.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법적으로 접근할 준비를 해야 해. 변호사 자문을 받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경우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년. 그리고 지금 윤정 씨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입니다. 딱 3개월 남았어요.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3개월. 그것이 남은 유일한 기회였다. 전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는 조사가 시작됐고 집중적으로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도연 씨가 100억 원을 어떻게 숨겼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뜻밖의 이름 하나가 계속 등장했다. 에스더. 그녀는 초기 투자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도연 씨가 매각 후 설립한 새 법인의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고 그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직접 만났을 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했고 놀라울 만큼 솔직했다. 저요? 저 돈 넣은 건 맞아요. 그런데 도연 씨,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여자 분구 사촌 언니, 그분이 다 설계한 거예요. 난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사촌 언니요? 네, 지윤 씨 본부장이었답니다. 도연 씨 회사에. 그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모든 시작은 거기서였던 것이다. 지윤 씨. 완벽한 화장, 철저한 표정 관리, 늘 준비된 말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 그녀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도자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윤정 씨에게 사실을 전했다. 사촌 언니가 본부장이었다고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끔씩 와서 떠본 거구나.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눈치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도 엄마처럼 잘 따랐고 우리는 도연 씨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그는 여전히 잘 다려진 슈트를 입고 나타났다. 나와 윤정 씨가 마주 앉자 그는 눈치를 채고 표정을 굳혔다. 야, 너 그래서 나한테 연락 계속 한 거구나. 그의 말투엔 짜증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윤정 씨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돈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였잖아.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왜? 그때 당신이랑 계속 살았으면 이 일 이뤄졌겠어. 이건 기회였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을 버렸어? 정우도, 나도 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지윤이 다 그 여자 머리였어.
나는 그냥 그러자 한참을 뒤에서 지켜보던 지훈 씨가 갑자기 다가왔다. 그래, 다 내가 했어. 너처럼 무능한 인간 하나 살리려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너한테 기회 줬고 돈도 모았고 다 숨겨줬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날 탓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진짜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사랑한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미친년이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섰고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윤정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끝내야죠. 이제 진짜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여보, 그만해, 미친년아. 도연 씨의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은 뒤였다. 현장에서의 고성, 억지 변명, 지훈 씨의 날 선 고백. 모든 장면은 이미 녹음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갔다. 며칠 뒤 윤정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했다. 은닉 재산의 기록, 부정행위 정황, 상간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계좌 흐름, 차량 명예, 부동산 정보까지. 이제 이 모든 진실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었다. 의뢰인은 법정에 재산분할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했고 동시에 사촌언니 지훈 씨에겐 상간녀 소송을 걸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에 있는 서류 봉투를 보며 말했다. 믿음은 무너지기 쉽지만 정의는 증거와 시간만 있다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결국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했던 의뢰인의 전 남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을 보내왔다. 회사를 매각한 수익 중 절반인 50억 원을 분할 지급하겠다. 단 형사 고소는 철회하는 조건이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윤정 씨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나와 정우를 위한 돈이지 그 사람과의 과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에요. 합의는 성립되었고 윤정 씨는 마침내 오랫동안 묶여있던 법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는 가까운 학교에 전학을 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작이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를 기억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둘 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탐정님, 이런 일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으세요? 늘 그렇듯 나는 대답한다. 믿음은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배신하지 않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혼인 사기나 재산 은닉 사건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위장된 사랑이었고 가까운 이에게서 온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냈고 정당한 몫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모자가 함께 걸어갈 그 길에 아름다운 모험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정우가 자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엄마가 얼마나 용기 있게 싸웠는지 알게 되기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도연 씨의 거짓과 지훈 씨의 조작,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도 윤정 씨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이와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인간의 강인함을 본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음모. 그 모든 걸 꿰뚫는 건 결국 진실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누군가의 진심은 결국 어딘가에서 반드시 빛을 찾는다는 것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